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만 해도 아주 평범하게 살던 쌍둥이 엄마입니다. 지금이야 쉽게 과거를 떠올릴 때 하는 말이지만 당신은 평범하다는 것도 겨우 이뤄낸 제 작은 희망이었죠. 솔직히 이전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혹은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더군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안 순간이 어른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평범하다는 게 제게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던 저는 고작 17살이란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요. 그렇게 제 나이 29살에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결혼 3년 후 췌장암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먼저 간 남편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두렵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고 그간 꽤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렸기에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기보단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를 악물어야 했고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았죠. 살만하면 일이 터지고 또 괜찮다 싶다가도 죽겠더군요. 꼭 세상이 저를 일부러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기분까지 들었죠. 당시 저는 남편과 이전부터 운영하던 커피숍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장님, 오늘도 여기가 제일 일찍 열었네요. 저희 회사가 워낙 멀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 아니면 카페인을 보충할 곳이 없어요. 늘 신세지입니다. 여기 문 닫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요, 늘 열어야죠. 365일, 앞으로는 연중무휴입니다. 긴 병간호로 인해서 문을 닫은 시간이 길었기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원두 가격이 올라서 대부분의 가게에서 커피 가격을 올렸을 때도 저희 가게만은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저 혼자 운영하니 인건비가 들지 않아 어떻게든 충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주변에 저렴한 저가의 커피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을 때는 더 맛있는 빵을 들여와서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팔았고요. 덕분에 손님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뜬금없이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건 아니었죠. 생활비에 애들에게 나가는 돈, 월세, 남편이 남긴 빚까지 이런저런 게 빠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헌데 하루는 건물주 아주머니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 사장, 여기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월세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네? 저희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러시다니. 혹시 몇 %요? 내 건물에 내가 가격 올리는데 몇 %? 알아서 뭐 하게? 신고하게?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법 좀 안다고 아는 척을 너무 하는 것 같아.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는 거지. 내가 내 건물 월세 올리는 것도 당신네들한테 보고를 해야 해? 새 들어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하지만 사장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만 올리는 거고 이게 저희 같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지켜주시는 게 맞죠. 난 모르겠고 솔직히 여기 장사 잘 되는 거 보면서 난 오히려 시끄럽고 불편했어. 다른 상가에서도 아침부터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호소를 하는 실정이고 나도 중간에서 불편해서 미치겠는데 그간 사정 봐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한 거야. 아니 다른 분들은 점심 이후에 문을 여는데 어떤 가게가 저희가 아침에 시끄럽다고요? 그런 게 있어. 누군지 말하면 젊은 사장이 가서 따지게? 어쨌든 난 모르겠고 무조건 올려서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해. 싫으면 나가든가. 사장님 제발요. 이제야 좀 사람들이 늘고 돈을 좀 버는 실정인데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사정 아니까 나도 이제까지 많이 참았어. 같이 일하던 남자 사장 죽어서 안타까운 것 때문에 꼭 참고 넘겼던 거지. 근데 안타까운 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나도 건물 있다고 막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야. 매일이 전쟁이라고. 전쟁에서 누구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 아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젊은 사장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어. 그러니까 올려주든지 아님 나가줘. 실제로 건물주 아주머니는 월세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50% 넘게 말이죠. 당연히 저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고 법은 제 편에 서줬죠. 아주머니는 저만 보면 잡아먹을 것 같이 노려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텼어요. 하지만 방해가 시작됐죠. 한 번은 커다란 트럭을 저희 집 문 앞에 바로 세워 한 달 내내 출입을 통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버티자 건물 바로 앞에 땅까지 파서는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했죠. 결국 저는 1년간의 사투 끝에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나와야 했고요. 웃긴 건 제가 나가기 무섭게 비슷한 간판을 달고 그 자리에 건물주 딸이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어찌나 서럽고 분하던지. 한 달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제 친구 중에 공인중개사를 하는 친구를 통해 현재의 가게 자리로 오게 되었네요. 그 전에 끔찍했던 경험 때문에 건물주라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전의 건물주 아주머니와는 상반되더군요. 이전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부터 사사건건 방해하고 못 하나도 박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가 원래 처음부터 커피숍 자리로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창문이 시원하게 뚫려있고 드나드는 입구도 커야 하잖아요, 보통은. 아, 네. 그럼 좋긴 하지만 전 불만은 없어요. 그대로 보존할 거고요. 못도 주의해서 받고 최대한 깨끗하게 쓰도록 할게요. 원상복구 가능한 수준으로만 손볼 거고요. 에이, 그대로라니. 그래도 저희 상가에 들어오셨으니 그 정도는 제가 재량으로 해드리는 게 맞죠? 혹시 원하시는 창문 구조라든가 인테리어가 있다면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전면적으로 다 바꿔드릴게요. 그게 무슨... 재량이라면... 아, 제가 전액 지불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 건물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전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죠. 원래 큼직큼직하게 목돈 나가는 건 건물주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최대한 다 반영해서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월세가 저렴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곳인데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해준다니 이런 건물주가 있다는 건 솔직히 생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행운이다, 땡 잡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제게 그 건물을 소개해준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주 말이야. 사기꾼 새끼인 것 같아. 나 잘못 걸린 것 같다고. 뭐? 사기꾼? 무슨 말이야? 얼굴도 번질번질 양아치 같고 실실 쪼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람 보는 눈 있잖아. 아니 무슨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래. 너 전에 들어간 그 건물 쫓겨난 그 건물주인 아줌마가 따뜻한 사람 같네, 좋은 사람 같네 이러다가 결국 쫓겨났지. 결혼해서도 시어머니가 얼굴이 선해 보인다고 좋은 사람 같다 하더니 결국 죽은 남편 보험금이랑 네 머리털까지 홀랑 다 뜯겼고. 야, 너 사람 보는 눈 꽝이야.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지. 아니야,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글쎄 월세도 깎아주겠다고 하고 힘들면 언제라도 말을 하라면서 그러는 거야. 무슨 건물주가 그래?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준대. 나 좋아하나? 제가 흥분해서 말을 하자 친구는 정색을 하며 제 등짝을 때렸죠. 착각도 병이지.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거기 건물 들어간 사람들 다 그랬어. 뭐? 아니 왜? 넌 하도 뜯기면서 살아서 그런가 호의랑 사기도 구분을 못하니? 그분 나이는 어려도 진짜 이 동네에선 알아주는 착한 건물주야. 그래서 네가 들어간 그 자리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 다들 못 들어가서 안달이었는데 네가 그걸 뚫은 거라니까. 그게 전형적인 사기 느낌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좋으면 거기 자리가 왜 비어? 거기 처음 들어갔던 가게 사장님 해외로 이민 가면서 자리 빈 거였고
내가 바로 잡은 거야. 너 사정 딱 한 거 말씀드리면서 부탁까지 해서 겨우겨우 그래서 널 뽑아준 거고. 그러니까 사기꾼이니 뭐니 헛소리 그만하고 딱 붙어 있어. 실제로 친구에게 한 소리 듣고 난 뒤에 찬찬히 확인해 보니 친구 말은 사실이었어요. 한 건물에서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제게 행운을 잡은 거라며 축하한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더구나 진짜 인테리어도 싹 다 해줬고 제게 단 한 푼도 바라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가게 오픈하던 날에는 화환에 꽃다발에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매상도 확실히 올려주셨죠. 어안이 벙벙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랐지만 확실한 건 그 건물이 제게는 행운이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회사, 아파트, 그리고 고등학교가 크게 있어서 자리도 좋았고 이전에 비해서 월세도 저렴했기에 제 수중에 드디어 남는 돈도 생기게 됐거든요. 물론 그 돈 역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다 써서 실제로 남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행은 절 놓아주지 않더군요. 저희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며 근심은 깊어졌죠. 다행히 쌍둥이였기에 골수 이식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제 보살핌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커피숍을 운영하지 못했고 돈만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왔죠. 갚아가던 빚은 또 늘어갔고 저는 하루하루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도움을 준 것도 바로 그 건물주였습니다. 계약을 대신해준 제 친구에게 제 행방을 물었던 모양인지 아이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아셨더라고요. 해서 아이가 다 나을 동안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죠. 심지어 병문안까지 와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건강을 안 챙기면 애들은 어쩌려고요. 오히려 이럴수록 드셔야죠. 솔직히 그때 한참 예민해진 상황이라 짜증이 확 치솟더군요. 참 할 일 없으신가 봐요.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전 좀 불편하네요. 병문안은 감사하지만 저한테 밥 먹으라 말아 하는 것도 선 넘는 일 같고요. 맞아요. 저 할 일 없어요. 오지랖 떨면서 남 일에도 발벗고 나서야 그나마 하루가 채워질 정도로 심심해 죽을 정도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건물주 갑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편해도 짜증이 나도 그냥 눈 딱 감고 식사만 해요. 네? 싫다고 하잖아요. 그냥 제발 좀 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때 약간 미쳐 있었는지 진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던 것 같습니다. 실실 쪼개는 것도 불쾌했고 세상 혼자 여유로운 것도 우라같이 밀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때 제 감정은 조절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도 저는 애써 아이 앞에서는 씩씩하고 밝은 척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알았기에 혼자서 끙끙 앓았던 겁니다. 헌데 그 스트레스를 하필이면 만만해 보이는 건물주에게 풀었던 거죠. 노력하는 거 하나 없이 다 가진 놈이라 재수가 없었고 동정받는 기분도 싫어 자격지심 같은 것도 치밀어 올랐고요.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것은 아이가 퇴원을 하고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주며 그 이후로 우린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연인이 되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성격 좋고 능력도 있고 더구나 미혼이기까지 해서 제가 많이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더구나 40대 중반인데도 머리털이 풍성한 것도 몸매 관리를 잘한 것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도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에 저는 더 불안해지더군요. 저는 진지하게 상환 씨에게 물었죠. 상환 씨,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야? 앞 건물 사장님이 그러는데 엄청 대단한 부자라고... 맞아? 듣기론 땅 부자라서 재벌 소리 듣는다고 하던데 설마 아니지? 아니지. 땅 부자는 무슨. 소문이야, 소문. 저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역시 다행이다.
난 혼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알아? 긴장? 왜 긴장을 해? 그야 너무 드라마틱하잖아. 지금도 성환 씨 보면 나랑 비교돼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 들어. 요즘 좋은 일만 생기니 금방이라도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해했거든. 이제까지 인생이 늘 그랬고. 다행이야. 재벌이라는 게 진짜면 너무 부담스러울 뻔했어. 부담?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라. 무슨 소리야? 뭐가 틀린 말이 아니야? 땅 부자 아니라며. 땅은 아니고 건물이 좀 많아. 뭐? 성환 씨는 곤란한 표정으로 절 보면서 머리를 긁적였죠. 자기야,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 나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자식도 아니야. 보면 몰라.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오지랖은 태평양에 매번 퍼주기만 하니까 건물 딱 하나 주고 그거 관리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모은 돈도 거의 없어. 이런 날 만나주는 거 알면 오히려 울 부모님들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걸? 말이 되는 소리래.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돈이 있길래 초혼이길래.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 만나는 거 알면 성환 씨 부모님 뒤로 넘어가실 거야. 나라도 그래. 내가 애들 키워보니 왜 몰라. 며느리 이런 거 아니라도 그냥 친구라도 거리두라고 했을걸. 결혼은 포기해. 이때 성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정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난 당신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 남편이랑 사별하고 쌍둥이 둘 홀로 키우면서 건물주와도 싸웠다는 말에 나 진짜 반했잖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스스로를 낮추지 마. 당신은 지금도 충분해. 세상엔 돈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골이 지끈거렸죠. 하필이면 부자라니. 그것도 재벌 소리 들을 정도면 도대체 건물이 몇 채인 걸까? 혼자 상상하면서 머릿속에선 소설을 뚝딱 썼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저는 물사대기도 맞았고 머리채도 휘어잡혔으며 김치로도 뺨을 맞을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점점 자신이 없어진 저는 만남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또 미뤘죠. 그래서인지 하루는 성환 씨가 식사를 하러 가자고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고 갔고 얼결에 저는 성환 씨의 부모님과 마주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도망치고 싶은 걸 겨우 눌러가면서 앉아있는데 성환 씨의 어머님이 그러셨죠. 갑자기 자리 마련에 많이 당황스러울 거 알아요. 근데 성환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진 말아요. 나랑 이 사람이 아가씨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자고 억지를 써서. 네, 아닙니다. 제가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성환 씨랑 만나고 있어요. 알고 지낸 건 1년 됐고 정식으로 교제한 건 1년 좀 넘었고요. 암요. 사실 우린 진작에 알았어요. 4개월 정도 만났을 때부터요. 이놈이 어찌나 아가씨 자랑을 하는지 난 만나기도 전부터 아가씨랑 알고 있었던 기분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 예쁘고 참하고 눈빛이 아주 영리해 보여요. 아이 둘을 키운다고요? 네, 쌍둥이고 둘 다 아들이요. 대단하네. 난 이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다신 안 낳겠다고 내 남편한테 젊은 시절 소리 좀 질렀었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다고 빠졌는데 성환이 동생 선영이까지 둘 이렇게 키웠죠. 사실 선영이는 거의 거저 키웠지. 애가 워낙에 순해서 키우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반면에 성환이는 아주 열아들 안 부럽게 힘들었고요. 콘센트에 젓가락 넣어서 감전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염소들이 종이 먹는 거 보곤 그걸 또 집어먹었지 뭐예요. 두루마리 휴지를 반 통이나 먹었으니 그 새처럼 날아볼 거라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었지. 아휴, 그때 생각하면 하루하루 맨정신인 날이 없었어요. 근데 아가씨는 아들 둘이라니 진짜 존경스럽네요. 그 말에 아버님이 거들듯이 이어 말씀하셨죠. 여보, 왜 그것도 있잖아.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성환이 이놈이 종이를 둘둘 말아서 피웠던 거 기억 안 나? 이 담배랑 종이가 같은 게 아닌데 그걸 똑같다고 생각했으니 오죽 빨리 탔겠어.
눈썹 홀랑 다 태운 것. 집도 불타서 사라질 뻔했지 아마. 이때 성환 씨가 반박하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내 칭찬도 좀 해줘. 그 말에 어머님은 빙긋 웃더니 이렇게 덧붙이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비록 눈치도 좀 없고 가끔 정신 빠진 짓도 하지만 태생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조금만 이해해주고 부족하더라도 많이 봐주면서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야기 나왔으면 최대한 빨리 합쳤으면 더 소원이 없겠고요. 저희는 언제라도 환영이에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잠깐 망설였고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제가 수중에 돈도 모은 게 없고 지금도 빚을 갚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다 처리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 일단 초혼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어서 솔직히 제가 성환 씨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알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정리하고 그때 제대로 인사를 다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다 털어놓고 말을 했으니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환 씨 어머님은 제게 손을 내미시더니 제 손을 잡고는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즘 아가씨들은 참 야무지고 똑똑한 것 같아요. 또 반반 결혼이니 각자 능력이 돼야 하니 이런 이유로 결혼이 더 뒤로 밀린다는 건 저도 모르지 않고요. 근데 우린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서로 통하면 각자 형편에 맞게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하는 게 결혼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 기울고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는 거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하지만 전 아이도 있는데 그럼 더 좋죠. 이놈 아가씨 아니면 결혼도 안 할 놈이라 손주 있었음 했거든요. 이 결혼으로 손주들 더 빨리 보면 우리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쁜 아가들 웃는 소리 들릴 집만 생각해도 이렇게나 좋은데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랑 성격은 다를 테니 더 좋고.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식사 자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멍했죠. 성환 씨는 그런 제게 말도 없이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저 혼자 상상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앞에서 애교까지 피웠습니다. 한참 그러다 제게 물어봤죠. 우리 부모님 어때? 실제로 만나니까 어땠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전국의 며느리들이 진짜 원하는 시부모님을 한 곳에 다 때려넣은 상상 속의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난 더 안 믿겨. 자긴 매번 다 안 믿더라. 불행한 건 빨리 받아들이고 바로 극복하는데 왜 좋은 건 계속 의심을 해. 예전에 나한테도 사기꾼 건물주라고 했다며? 보증금 빼돌려서 도망칠 거라고 친구한테 말했다는 거 나 다 들어서 이젠 알거든? 그땐 진짜 그런 것 같았어. 약간 번들번들한 제비 같은 건물주가 다 해주겠다, 맡겨달라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불행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앞으론 그러지 마. 행운이 오면 그건 당신 몫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야지. 설마 또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지? 내 앞에서만 따뜻한 척하고 뒤에선 구박하는 그런 결혼과 전쟁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상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 없고 아이가 둘이나 딸린 여자한테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니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죠. 바로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속담 말이죠. 저런 부모님이 키웠으니 성환 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결혼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중에 예비 시누이가 끼어들며 상황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내 외면하려고 했던 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불행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시누이는 저희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더군요. 내 동생 선영이가 결혼식 전에 일단 같이 살아보라고 난리야. 혼인신고도 잠깐 뒤로 미루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결혼시키라고. 아우, 진짜 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도대체 내 결혼에 왜 그런 식으로 끼어들지? 원래 그런 애가 절대 아닌데. 성환 씨는 이해를 못해서인지 답답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틀린 말 없지 뭐. 솔직히 나라도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니, 부모님 허락 떨어졌고 내가 좋다는데 왜 동생이 그러냐고. 성환 씨나 성환 씨 부모님이나 성격이 너무 좋잖아. 다 믿어주고 뭐든 좋다고 하니까 집안에 한 명이라도 검증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 난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검증? 그건 버릇없는 거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동생 설득하고 있어. 선영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분들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무시하고 정 안 되면 우리끼리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도장 꽝 찍자고. 그럼 지가 어쩌겠어.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해. 나 오히려 검증받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으면 그냥 전달도 안 했어. 애가 그냥 억지 쓰는 걸 왜 들어주겠다고 그래? 무시해도 돼.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잖아. 결혼은 우리 둘 다 신중해야 할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나 솔직히 조건 안 좋은 거 사실인데 이왕이면 모두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저는 절대로 그건 싫다는 성환 씨를 겨우 설득했습니다. 약간의 오기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더더욱 그랬죠. 무엇보다 결혼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제가 재벌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계속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성환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그 부모님이 따뜻한 분들이란 것도 인정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불행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짓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어리석은 판단은 결국 진짜 불행을 만들어 나갔죠. 남편의 여동생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혼잣말로 이러더군요. 진짜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건가 봐? 빈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물론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으니 들으라는 소리였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인상을 쓰기도 했고 냄새가 난다는 듯 검지로 코를 막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불쾌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니 역시나 하고 이해는 갔죠. 누가 봐도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었으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인신고랑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반까지 준비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집에서 할 일은 전혀 없었죠. 제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랑 반년만 같이 산다고 생각해줘요. 우리도 정식 며느리라고 생각할 거니까. 절차가 좀 꼬여서 이렇게 된 거지만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 선영이가 고집이 있어서 참 미안하게 됐어요. 이런 일 겪게 해서 면목이 없네. 아니에요. 오히려 전 마음 편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 제발 편하게 해주세요. 며느리로 생각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요. 아유, 그래. 앞으로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잘 지내보자. 아가, 내가 정말 잘할게.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근데 말은 잘한다고 했지만 뭔가 할 기회라는 게 없었어요. 실제로 모든 걸 다 이모님들이 해줬죠. 청소하는 분, 요리하는 두 분은 출퇴근을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집에서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20년을 그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애들 유치원 문제로 시댁으로 바로 가진 못했다가 3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시부모님은 안 계셨고 남편만 있는 상황이었죠.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나기에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시누이가 청소하는 이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소하는 분 가방에서 신우이의 반지가 나왔다고 했죠. 거긴 사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도벽 있는 년을 우리 집에서 일을 맡겨? 아줌마 업체 통해서 들어왔지? 내가 거기 전화해서 다 말할 거야. 아님 경찰에 신고해줄까? 내가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어.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오빠가 그냥 다 넘어가니까 호구라고 생각했니? 아니에요, 아가씨. 저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왜 아줌마 가방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라고 해석할 거냐고? 저 정말 억울해요. 그냥 어디 탁자에 있다가 떨어져서 들어갔거나. 왜? 아주 반지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지? 기가 차서. 떨어져서 들어가? 이 반지는 내 방에 있었는데 당신 가방 들고 청소해? 애초에 당신 말고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까놓고 이제까지 얼마나 훔쳤어? 그걸로 살림살인 좀 나아졌니? 아줌마 아들 아프다고 했나? 조현병이라고, 맞지? 그걸로 울고 짜고 들어와서 약값에 보태려고 손댔니? 청소하는 이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인했습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진짜로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한 것만 7년이 됐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들 아프다고 해도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어요. 7년?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생각해보니 내 물건 사라진 게 딱 그때부터네. 그것도 제 발로 가방에 기어 들어갔다고 발뺌 할래? 누가 아프다며 동정심 자극해서 우리 집 기어 들어온 거? 그래, 머리 좋게 잘 들어왔네. 근데 말이야, 난 너처럼 없는 것들 말은 애초에 신뢰를 안 해.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이 집안 재산 지켜야 하니까. 이때 남편이 나서서 그런 신우이를 말렸죠. 너 적당히 해. 아니라고 하시잖아. 이모님한테 반말도 하지 말고 진정하고 오빠나 끼어들지 마.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그간 물건이 사라졌다고. 오빠랑 엄마 아빠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빼앗기고 사니까 일하는 사람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런 짓도 막 저지르는 거야. 난 이 아줌마 더는 우리 집에 못 두겠어. 당장 내보내라고 할 거라고. 선영아! 감쌀 걸 감싸! 이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뜯어먹으려는 도둑년들이 많은 거야. 오빠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꼭 주워와도 저런 년까지 결혼하겠다고. 야! 새 언니한테 년이라니! 말 조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쭉 지켜볼 거야. 전년도 뭘 탐내고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밝혀줄 거란 뜻이고. 결국 청소하는 이모님이 잘리게 되었고 그날이 제가 정식으로 들어간 첫날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하는 직원이 둘, 상주 직원이 한 명이었는데 청소하는 이모님이 나간 뒤 출퇴근을 하며 요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청소까지 도맡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상주하는 분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일을 더 늘리기 버거웠기에 당분간만 그렇게 된 거였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니 차마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군요. 제가 청소기를 집어들곤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리는 자신 없어도 청소는 잘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걸 왜 제가 해요. 돈도 받고 하는 건데요. 아니요. 저도 심심해서요. 그러니까 저 주세요. 저와 이모님이 옥신각신하고 있자 그걸 보던 신우이가 푹 하고 비웃었죠. 착한 척 오지네. 흙수 저물고 태어난 것들이라 그런지 누가 보면 모녀라고 해도 믿겠어. 둘이 모녀 아니야? 그러고 보니 딱 닮았는데. 에이, 농담. 얼른 사이좋게 같이 일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파출부나했으면 진짜 잘 어울렸을 텐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헌데 제가 청소를 한 뒤 빨래를 했는데 물세탁을 하면 안 되는 빨래 하나가 딸려 들어간 모양이었죠. 제가 보기엔 신우이가 넣은 게 확실한데 저에게 옷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비싼 옷감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 돕는다는 말을 말든가. 어쩜 내가 아끼는 옷을 이 꼴로 만들 수가 있어?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긴 해? 너 커피숍 했다고 했나? 그거 100잔 팔아도 살까 말까야. 돈 있다고 그냥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죄송해요. 하지만 분명 빨래통에 들어가 있었고. 그럼 내가 빨래를 빨래통에 넣지 모시고 있어? 별 거지 같은 게 핑계는. 야, 주제가 안 되면 우리 오빠랑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마. 나도 너 같은 새언님 필요 없으니까. 아가씨, 됐고. 내가 왜 당신 아가씨야? 혼인신고도 안 한 게 나한테 새언니 대접이라도 받을 생각이야? 다 필요 없으니 이거 당장 물어내. 둘 다 반반씩 돈 내서라도 물라고. 남편이 중재를 해줘서 그 일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요리하는 이모님은 시누이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동료가 잘리는 걸 목격했고 마치 쫓아내려고 안달난 것처럼 군이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제게만 쪽지를 통해서 말했죠. 그날 퇴근하기 전 이러더군요. 아가씨, 나 일 그만두니까 하는 말인데 아가씨 시누이 말이야. 조심해. 좀 이상해. 좀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이모님은 주변을 쓱 살피며 눈치를 보다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죠. 저 시누이란 여자 친딸 아니야. 더구나 이댁 도련님이랑 같이 누워있는 것도 봤어. 지금 아가씨한테 성질 부리는 것도 단순히 시누이질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질투하는 거라고. 친딸이 아니라고요? 확실해요? 밖에서 나와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맞겠지. 아님 설마 진짜 친남매끼리 그러겠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그니까 아가씨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저 여자가 도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주의하란 말이야. 물론 내가 이런 말 한 건 절대 비밀. 가정부들은 입단속 잘못하면 다신 일 못 구하거든. 아가씨를 믿으니까 말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오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시누이의 사이는 무척이나 가까웠고 시부모님도 시누이의 말을 너무나 잘 따랐어요.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누이는 남편을 끌어안거나 애교를 부리곤 했죠. 남편 역시도 그런 시누이를 귀여워 죽겠다는 눈빛으로 보곤 했고요. 헌데 제 불안이 채 가시기도 전 그날 저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시누이가 남편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었죠. 심지어 남편의 입술에 손끝을 대고 있었고요. 정말이지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허공 어딘가에서 시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눈빛으로 보면 뭐 어쩔 건데 하고 비웃는데 그건 친남매가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설 정도로 강렬했죠. 이에 놀란 저는 서둘러서 쌍둥이들을 챙겼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곳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차마 가게로도 가지 못하고 집은 정리한 상태라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떠올린 것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네 집이었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죠. 어머, 그거네. 이전에 사귀었다거나 왜 그 진짜 이상한 취향 있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그 부모님도 완전 포기하고 그냥 너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남들 이목 때문에. 나도 그 생각했어. 헤어진 전 와이프? 그건 입양이 안 될 테니 불가능할 거고. 생각하면 다 들어봤잖아. 나 같은 걸 아무 이유도 없이 받아준 것도 이상했는데. 완전 미친 집안이었네. 성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그걸 모르겠어. 성환 씨도 그런 건지. 야,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아우 더럽고 불결해. 야, 잘했어. 차라리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지. 혼인신고 안 하길 100번 잘했다고. 반나절이 지나고 제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남편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연락을 안 받자 결국 애들 유치원을 찾아와 제 앞에 나타났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언성을 높였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말했고 둘의 사이를 추궁했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몇 번이나 되묻더니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죠. 마침 시부모님도 집에 계셨고 저를 보자 놀라서 달려오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시누이까지 불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이선영, 너 혹시 나한테 다른 감정 가지고 있어? 솔직히 말해.
다짜고짜 처음 입을 연 남편의 발언에 시부모님 눈이 2배로 커졌죠. 시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대답했어요. 미쳤어, 내가? 지금 나 입양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저 여자가 그래? 내가 오빠한테 이상한 감정 가지고 있다고? 도대체 뭘 보고? 저는 차마 일을 그만둔 이모님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제가 본 것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배를 잡고 깔깔 웃었죠. 저기 새언니, 혹시 망상장애 있어요? 나랑 오빠 친남매 아닌 건 맞지만 제가 아기 때부터 여기 살았어요. 아기요. 태어난 것만 병원에서 태어났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난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뭐?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더럽게. 오빠는 지금 겨우 머리 쓸어낸 걸로 날 의심하는 저 여자 말을 믿어? 2번만 쓸어줬다간 불륜이라고 몰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저 정도면 정신병자 수준이잖아. 하지만 분명 저랑 눈 마주쳤고 그때 눈빛으로 눈빛 해석도 하세요? 진짜 이래서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야. 엄마 아빠 이 여자 하는 말 좀 들어봐. 이게 정상적인 사람 머리에서 나올 말이라고 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랑 나를 의심하잖아. 좀만 더 가면 아빠랑도 의심하겠네. 이래도 내 말 못 믿어? 가난하게 자라서 꼬인 부분 분명 있을 거라 그랬잖아. 이 정도면 증명된 거지? 시부모님은 제게 실망했다는 눈빛을 보냈고 남편 역시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주 가정부로 있는 할머님이 천천히 아픈 무릎을 잡고 거실로 나오셨죠. 그리고는 마치 저를 보호하는 것처럼 앞에 서시더니 시누이를 노려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해. 이제 그만하라고. 시누이는 그 말에 발끈해서 소리를 질렀죠. 할머니가 뭘 한다고요? 지금 누구 앞에서 저한테 명령을 해요, 감히? 폐약도 적당히 부렸어야지. 너 저 아이 일 시키려고 일부러 일하는 사람들 쫓아낸 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선영이 너 이 집 딸 아니고 가정부 딸이었어.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해도 청덕꽃해야 나도 눈 감고 귀 막고 살지. 뭐요? 뭐라는 거야 이 할머니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이나 축내는 주제. 엄마 아빠 이 할머니 당장 쫓아내자. 전부터 이 할머니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들러붙은 건 너지. 나도 이제 잘린다면 못할 말도 없지. 너 오래됐잖아. 이 집 도련님 좋아했던 거. 이 집 가정부 청소부들은 다 알았어. 도련님이 다른 여자친구들 데리고 오면 쫓아내기 바빴고 그리고 자는 모습 몰래 찍어서 사진에 남겨놓은 것도 다 알아. 노망났어? 미쳤어? 내가 왜 오빠한테 그래? 우리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말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나 이 집 딸이야. 엄연히 이 집 딸이라고. 과연 그럴까? 할머니가 시부모님을 쳐다봤는데 두 분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얼어있었죠. 이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할머니는 보통의 입주가정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출산 예정일이 한참 남았는데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길 한복판에 쓰러져 울던 어머님을 차에 기꺼이 태워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고 있고 위치가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때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준 것도 할머니였고요. 그 일이 있고 한참을 수소문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당시 할머니가 큰 사기를 당해서 빚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빚도 갚아주고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집으로 억지로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공짜로 있기 싫다며 그 집에서 일을 도맡았고 입주 가정부 노릇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추궁했어요. 선영이 너 핸드폰 줘봐. 핸드폰 달라고.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놔. 나도 아주 가끔이지만 이상한 느낌 느꼈어. 새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너 이상한 고집 계속 부렸던 것도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난 할머니 말씀 전적으로 믿어. 엄마! 나보다 저 노망난 할망구 말을 듣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저분 그냥 입주가정부 아니야. 버릇없게 굴면 더는 용서 안 해. 결국 남편이 나서서 신우이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강제로 열어보고 우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다정하게 안고 있는 걸 카톡 프로필로 해뒀었는데 교묘하게 자신의 얼굴로 바꾼 사진이 나왔거든요. 모든 걸 들킨 신우이는 인상을 구겼죠. 남편은 거의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영이 너 진짜 미쳤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넌 내 동생이야. 동생? 누가 동생하고 싶다고 했어? 멋대로 입양만 안 했어도 오빠 옆자리 있을 건 나였어. 그래도 난 주제라도 알았지. 적당하게 집안 좋고 괜찮은 여자면 나도 그러려니 했다고. 그래서 나도 반쯤은 포기했어. 왜? 난 가정부 딸이니까. 불쌍해서 걷어준 가정부 딸. 그렇게 겨우 마음 접었는데 전혀는 뭐냐고? 저런 덜 떨어진 년을 왜 데리고 와서 날 자극해? 뭐? 자극? 그래! 나도 가능한 거잖아. 저런 애딸린 년도 며느리 삼는데 나 정도면 훨씬 급이 높은 거 아니야? 전혀는 되는데 왜 난 안 돼? 내가 더 100배, 1000배 잘할 수 있어.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전현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 아, 파양 그거 하면 되잖아. 어? 남편은 기가 찬지 입만 벌리고 미간을 찌푸렸죠.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집어치워. 난 입양됐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싫었어. 미치도록 증오했고. 왜 날 입양해? 입양한 것 때문에 오빠랑 내가 헤어지게 된 거잖아. 그저 착한 척 선한 척 왜 오지랖을 떨어서 내 미래 남편을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시켜야 하냐고. 오빠, 난 오빠만 있으면 그만이야. 나 오빠 사랑해. 세상에서 나만큼 오빠를 아는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고. 헛소리 그만해. 너 나한테 한 번도 여자인 적 없어.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이뻐. 내가 더 몸매도 좋고. 나 진짜 자신 있다고. 오빠도 몇 번은 감정을 느낀 걸 알아. 날 더 많이 끌어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봤잖아. 어? 그 장면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희번뜩한 눈으로 남편을 보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부비고 있었죠. 남편은 그걸 보더니 손을 떼어대며 질색을 했고요. 그러자 신우이는 대뜸 절 노려보더니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벌겋게 된 눈으로 절 집요하게 보더니 이내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할 줄 아는 건 애 낳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 거지 같은 년. 네가 우리 오빠를 구워 삶은 거지? 오빤 날 사랑해. 너 같은 남편 죽고 애만 달고 있는 년보다 날 더 좋아한다고? 너만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 안 됐어. 너만 아니었음 천천히 가까워졌고 우린 결국 사랑하게 됐을 거란 말이야. 차라리 죽어. 네 원래 남편 따라서 죽어버려. 선영아 그만해. 오빠. 인연은 오빠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하지만 난 아니야. 난 진짜라고. 이깟 돈? 그런 거 없어도 난 오빠뿐이야. 우리 둘이서 나가서 살자. 부모님이 반대하면 안 보면 그만이야. 우리 애 낳고 오순도순 살아. 오빠도 이제 마음 표현해도 된다고. 돈 노리고 접근한 년이 진심이 있겠어? 더럽고 불결하고 끔찍한 년.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신우이의 뺨을 때렸죠.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한테. 선영이 넌 나가. 이 집에서 당장. 엄마 미쳤어? 지금 날 때려? 저 꽃뱀 때문에 날 때린 거야?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지만 넌 우리를 애초에 부모로 보지 않았으니 난 네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 지키려고 널 때린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내가 말했지 엄마. 난 전현이랑 다르다고. 이 집, 돈 다 필요 없어. 난 오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나갈게. 오빠도 내가 없으면 내 소중함을 알 거야. 날 사랑하는 마음도 깨달을 거고. 그럼 언제든 연락만 해. 기다릴게. 알았지?
신우이는 미련을 풀풀 풍기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한탄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쏟았어요. 그간 키워준 정과 딸에 대한 실망감이 담긴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 일이 있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꽤 됩니다. 시부모님은 고민 끝에 결국 성인 파양을 결정하셨고요. 사실 성인 파양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입양된 딸이 가족의 핵심 관계를 파탄내려는 시도를 사유로 파양 허가가 겨우 내려졌죠. 물론 그 전에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셨어요. 헌데 시누이는 그 와중에도 정말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저와는 달리 진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지 1년이 지난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시누이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이죠. 돈이라면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자신은 진짜라고 돈 준다고 할 땐 거부했다가 막상 겪어보니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현실은 상상과 다르다는 걸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에게도 이러더군요. 새언니,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저 진짜 오빠 이젠 안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니까 딱 한 번만 그냥 받아주세요. 네? 제가 그때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언니가 좀 설득 좀 해봐요. 저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네? 제발요. 돈이 필요해요. 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본 적도 없는데 진짜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시누이가 뒤늦게 반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받아주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래도 자신의 딸이었으니 어느 정도 재산을 주고 싶다는 시부모님의 의견엔 모두가 동조를 했죠. 그렇게 일부의 재산을 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의 아이도 출산했고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쌍둥이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죠. 따로 나가서 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같이 있다 보니 너무 좋았거든요.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전에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난 이모님이랑 저한테 경고하고 떠난 이모님도 돌고 돌아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은 웃음이 끊이지가 않죠. 무엇보다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이전처럼 경계하고 나를 세우는 것도 많이 줄었고 행복을 온전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됐죠. 이전엔 저에게 닥치지도 않은 불행이라는 바다에 당장이라도 뛰어들 준비 자세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바다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젠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남편이 퇴근할 때 들고 오는 피곤마저 사랑스럽고 시부모님이 매번 해주시는 말씀이 봄 햇살보다 따뜻하게 들려요. 세상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어떤 폭풍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다른 분들도 불행한 일들에 지치고 힘들어 다가오는 행운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문을 두드리길 기도할게요.